가뭄 끝에 장마가 시작됐죠. 기다리던 비가 왔는데 일부 지역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토사가 흘러내리고요. 도로가 침수되기도 하고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양주와 포천 등 경기 북부의 누적 강우량은 170mm를 넘었다고 하는군요. 이제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이동을 하고 있어서 호우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된다고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장마철, 산사태, 침수를 비롯한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찬찬히 주변 돌아보시고요.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월 24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기준으로요. 오늘 새벽 5시 기준 일부 강원 남부와 전라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표가 된 가운데 이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마시는 우유의 원료를 원유라고 하는데요. 통상 6월이 되면 낙농가와 유업체 간 원유 가격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된 원유 가격으로 1년 동안 원유를 사고 팔게 되는 건데요. 2013년에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가 도입이 됐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유 생산비 지표를 반영해 유업체가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생산비 연동제를 폐기하고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히면서 낙농가와 정부 유업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원유 가격 결정 방식,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이 낙농가와 유업체가 1년 동안 거래하는 원유 가격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또 찾아왔는데 이 가격 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배경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원유값 조정을 놓고 낙농가와 정부 그리고 낙농가와 유업체가 냉전 중이다. 혹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6월이면 낙농진흥회라는 기관에서 원유 가격을 결정짓는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위원회가 가동되고요. 앞으로 1년간 낙농가와 유업체가 거래하는 원유값이 결정됩니다.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위원회는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에서 각각 참여하는데 현재 유업체에서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낙농가 측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24일 오늘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납유 중단도 각오하라 이렇게 경고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원유 가격 협상에 대해서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입장차가 커진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유를 파는 입장과 사는 입장이 좀처럼 조율이 되지 않는 건데요. 네. 이 갈등은 사실 올해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깊고 또 특히 지난해부터는 낙농가와 정부 간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네.
원유는 농산물 중에서 유일하게 생산비를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를 이제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처음부터 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데 생산비를 감안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젖소를 한 번 들인 이상 우유 생산을 멈출 수 없는 낙농업의 특성, 그리고 지난 2011년에 낙농업계를 강타한 소해 전염병인 구제역의 영향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3년에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는 젖소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까지 반영을 해서 원유값을 결정해 왔군요. 예, 맞습니다. 젖소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후부터 약 305일 동안 우유를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이 농장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들은 송아지를 5번에서 6번 정도 낳으면 우유 생산 능력이나 번식 능력이 저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경제적 수명이 다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다가 낙농업은 장치 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사육하고 또 이 우유를 짜는 것 등의 여러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낙농업을 장기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농진흥회라는 기관이 1999년 출범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정부가 가격을 고시했고 네.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에는 유업체와 낙농가 간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왔습니다. 먼저 생각해도 이 가격 협상이 쉽지 않았겠다 생각이 들실 텐데요. 네. 2002년, 2008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친 원유 가격 협상 과정에서 낙농가와 유업체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가 2013년에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생산비에 대한 일종의 보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렇군요. 낙농가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육아공업체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젖소를 사육하고 원유를 착유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원유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네. 유가공업체 입장은 생산비 연동 원유 가격 결정 방식은 시장 기능을 왜곡하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가 국내 낙농산업 보호 차원의 일종의 정책적 배려라는 것은 알지만 유업체의 주장은 시장 상황은 왜 반영하지 않냐는 건데요. 네. 우선 출산율이 낮고 또 다양한 음료 시장이 좀 개발돼 있기 때문에 우유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원유를 비싸게 사면서 안 팔려서 남는 재고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죠.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예, 이제 한마디로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라는 제도를 좀 개선하라 이게 이제 업체의 주장입니다. 네. 이런 갈등은 지난해에도 겪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용도별 차등 가격제입니다. 양쪽의 입장이 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정부가 꺼내든 이 카드 용도별 차등 가격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2013년부터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생산비 연동제가 이제 적용돼 왔는데 이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유 생산비 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참고해서 유업체가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정부가 지난해 제안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쉽게 말해서 마시는 우유는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네. 또 가공에 사용되는 우유는 더 싼 가격을 적용하자 이런 방식입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23일 원유값 조정 협상 기한이 임박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자 농식품부가 같은 날짜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네. 현재 원유 가격 결정 구조가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채 농가 생산비만 연동해서 이 마시는 우유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원유 가격이 생산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합리적인 제도라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한다는데 분명한 정부 입장을 내보인 거죠. 사실 이제 저희 집에서도 우유를 매일 마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걸 소비자들은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셨죠. 네. 예, 매장에는 흰 우유, 유제품들이 항상 진열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속내라든가 특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생산자인 낙농가들, 유업체는 생존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현재로선 어떤 해법이 있을지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의도 이 국회 인근에 생산자 단체인 한국 낙농유구협회 농성장이 차려져 있습니다. 낙농유구협회 이승호 회장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농성기간이 상당합니다.
지난 2월 16일 여의도에서 낙농인 결의 대회를 개최한 이후부터니까 예. 오늘까지 129일째 아이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낙농가들은 FTA 등으로 이 수입 원유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또 사료값이 폭등해서 현장은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축산가축 6월호를 보면 하반기에 젖소, 사육 두수, 원유 생산량 모두 감소 추세가 전망됩니다. 9월에는 젖소의 사육 마리수가 전년과 비교해서 약 한 4% 감소를 할 거다. 그래서 38만 3천 주에서 38만 5천 주로 예측되고 있고요. 네. 7월부터 9월 이 3분기 원유 생산량 역시 5% 감소해서 47만 3천 톤에서 47만 7천 톤 정도 생산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좀 우유 가격도 좀 내렸으면 합니다만 또 이렇게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생산비도 보장을 하면서 우유 가격도 좀 낮춰야 되는 건데 이런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굉장히 좀 어려운 방법인데요. 매년 이제 5월 말에 통계청에서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난 5월 24일 2021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사료값의 영향으로 2021년 축산물 생산비는 전년 대비 모든 축종에서 증가했고요. 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한 영향, 축산물 소비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가격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익은 대부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는 발표 자료이기도 한데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유일하게 낙농업의 순수익이 줄었습니다. 아이고. 젖소 한 마리를 키워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전해 대비 8.5% 감소했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부가 좀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정부가 원유 가격 결정을 둘러싼 낙농가와 유업체 사이의 갈등에 소극적이냐 하는 네.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농식품부 설명 자료에 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원유값 조정은 생산자와 수요자의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개입을 하지 않는 네, 입장이군요. 적극적인 중재를 네.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소비자단체가 우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유통마진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사례를 든 게 지난 2018년 8월에 원유 가격이 4원이 인상이 됐는데 네. 그 다음에 2019년에 평균 소비자 가격은 177원이 인상됐습니다. 너무 심하긴 하네요, 이게. 예, 그래서 예. 유통 구조도 개선이 좀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원유 가격 연동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유일하게 생산비와 물가를 반영한 가격 결정 제도라는 데 의미가 큽니다. 네. 이 의미가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원유의 자급률이 2001년엔 77%였는데 현재는 46%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무너진 농축산업의 기반은 바로 복구되지 않는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 국내 원유 생산 기반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특단의 제도가 아니라면 현행 이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자급률이 더 줄어들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우리 땅에서 키운 우리 우유 좀 마음껏 좀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서울 은평구 은평 둘레길 가운데 1코스인 봉산 해맞이길입니다. 네. 이 길은 서울 둘레길 7코스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봉수대가 있어 봉산이라 불리는 이 산은 208m여서 편안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외곽을 걸을 수 있는 코리아 둘레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요즘에
둘레길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숲을 찾는 사람들 강세훈 대표의 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00년 후반 제주에 제주 올레길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내륙에는 강화 나들길이나 바우길이 생기기 시작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사람들이 걸으면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한국에서도 이처럼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찾아다니면서 걷는 문화가 확산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걷기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차원을 넘어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면 성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칸트가 산책을 그렇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 매일매일 걷잖아요. 이 걷기를 통해서 사색을 할 수 있다. 이런 문화가 이제 생겨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란 책을 보면은요. 네.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걷기는 자연과 하나 되는 데서 오는 일치감과 충만함을 줄 뿐 아니라 온몸의 감각을 두루 자극하고 머릿속을 신선하게 일깨워주는 걷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걷기는 하나의 삶의 자세, 하나의 철학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걷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생각 정리에서 그렇죠. 철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걷기 예찬을 보면요. 걷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과 다 손잡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구불구불한 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길을 더듬어 간다라는 문장도 있는데요. 네. 이 말 역시 걷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걸 내려놓게 되면은 맞습니다.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식이 잘 안 될 때마다 새벽에 차분하게 걸으면 그 뭐 내가 숫자에 그렇게 연연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곳곳에 편안한 산책길이 많이 생긴다는 게 참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평 둘레길, 은평 구민만을 위한 길은 아닐 거란 말이죠. 어떠한 길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평 둘레길은 은평구를 둘러싼 봉산, 앵봉산, 북한산 자락을 완만히 걸을 수 있도록 연결한 저지대 수평 산책로인데요. 네. 1코스는 증산역에서 시작해 서울흥 입구에서 끝나는데요. 가는 길에 편백나무 조성주와 팥배나무 군락지를 볼 수가 있고요. 2코스는 서울흥 입구에서 구파발역까지인데요. 네. 탑골 생태공원이 있고요. 3코스는 구파발역에서 진간사 입구까지 이곳에는 내시 묘역이 있고요. 4코스는 진간사 입구에서 녹번역까지 유명한 그 은평 한옥마을이 있고요. 5코스는 녹번역에서 증산역까지로 산골 고개 생태 연결로를 지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은평둘레 1코스 봉산 해맞이길 어떤 나무들을 좀 소개해 볼까요? 네, 뱀딸기입니다. 뱀딸기. 네, 아하. 제가 한참 걷기를 열심히 할 때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해놓고 오로지 내가 걷는 것에만 집중해서 나무를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네. 저도 사실 숲 해설가가 되기 전까지는 나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정말 천천히 걸으면서 아래 위를 유심히 보는데요. 네. 녹색 잎 사이에서 빨간색을 띤 작고 귀여운 뱀딸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가님, 이거 뱀딸기요. 네. 뱀이 먹어서 뱀딸기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다행이네요. 예. 네. 이 뱀딸기는 장미과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네. 먼저 장미과로 분류가 되는 것은 봄에 피는 노란 꽃이 5장이기 때문이고요. 뱀딸기가 산딸기와 다른 점이 바로 뱀딸기가 여러 해살이 풀이 난 건데요. 산딸기는 장미과 낙엽 화력 감목으로 2m까지 자랍니다. 그래요? 네. 뱀딸기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그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의 글을 보면요. 네. 뱀딸기는 비교적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까다롭지 않게 자라지만 많이 퍼져 무성한 곳은 조금은 그늘지고 음습할 수 있으니 뱀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열매 따먹느라 불쑥 손을 내밀면 뱀에게 물리기 쉬우니 이를 주의시키느라 붙었다고라고도 하고요. 네. 최근 나온 이야기에는 이 기는 줄기가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 땅 위를 기며 퍼져나가는 모습을 닮아서 뱀딸기라고도 하는데요. 네. 여러 설이 있지만은 뱀과 관련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 한 가지 의심됩니다. 뱀딸기 너무 맛있어서 제 생각에는 너무 맛있어서 나 혼자 먹으려고 뱀이 있다고 해서 못 먹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뱀딸기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먹어본 적이 맛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추측 실패. 예,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이름에 뱀이 들어가 일단 안 드시려고 그렇죠. 하는데요. 안 먹으려고 그러죠. 예, 제가 먹어보니까 사실 단맛도 없고 좀 텁텁했습니다. 맛이 없군요. 예, 오래전 제가 어릴 때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때는 먹을 게 워낙 귀하던 시절이라 일부러 찾아서 먹기도 했고요. 네. 그때는 정말 배가 고파서 먹어서 그런지 맛이 있었는데 그랬군요. 지금은 사실 재미삼아 먹게 네,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우리가 먹는 딸기 역사 궁금해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요. 이 딸기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로 석기 시대부터 식용이 되어 왔다고 하고요. 네. 유럽 중세 시기부터 산딸기가 재배되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 19세기 말부터 딸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20세기 초에 일본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먹는 형태의 그런 딸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20세기 초 정도에. 네. 그렇군요. 뱀딸기는 풀이고 산딸기는 나무다라고 하셨는데 열매는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사 먹는 딸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네, 뱀딸기는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 꽃이 피고요. 네. 산딸기는 하얀색 꽃이 핍니다. 이 열매 구조를 보면요. 뱀딸기는 한 개의 열매에 돌기 같은 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산딸기는 알갱이들이 조각조각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네. 산딸기는 군락을 이뤄서 한 곳에서 많이 딸 수가 있고요. 뱀딸기는 드문드문 있고요. 또 열매도 드문드문 있어서 많이 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뱀딸기는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없지만 알죠. 네. 산딸기는 재배를 하기 때문에 요즘 마트에서 사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딸기에 설탕 쫙 뿌려가지고 퍼먹으면 이거 군침 돕니다. 어쨌든 이 산이나 들을 걷다가 야생에서 나는 열매를 이제 먹는 게 선뜻 이렇게 좀 겁도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뱀딸기나 산딸기를 보면 예전에는 드셨겠지만 요즘에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주변 공원에서도 자세히 밑을 보시면 뱀딸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야생의 열매를 잘 모르면은 마트에서 안전하게 사드시는 그럼요. 게 네. 제일 좋다는 생각이 제일 좋죠. 들고요. 네. 이 향모를 따오며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품 경제는 400년간 이곳 거북섬에서 흰딸기를 비롯한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사람들은 입안의 신맛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갈망이 선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다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냄새를 알 수 있다. 산들 바람에 실려오는 익어가는 딸기의 향기처럼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자연의 선물이 모두 상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고요. 또 이 책을 또 보면요. 온 세상이 상품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가난해지겠는가. 네. 온 세상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부유해지겠는가라는 문장도 있는데요. 네. 걷기를 하면서 자연이 주는 자연스러운 선물을 눈여겨보면 걷기를 통해 자연스레 마음의 부자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뭔가 또 좀 시사를 해주는 바가 큰 그러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무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제가 뱀딸기를 만난 뒤에 조금 더 걷는데요. 초록 숲에서 하얗고 노란 꽃들이 한 나무에서 모여 있는 게 보여 다가가니 인동 덩굴이었습니다. 인동 덩굴이요? 인동초는 제가 알거든요. 네. 그것과 같은 겁니까? 예, 같은 식물입니다. 아하. 인동초가 인동 덩굴인데요. 네. 인동초라는 이름과 달리 이 식물은 인동과 반상록 화렵 덩굴성 관목입니다. 네. 그래서 반상록이라고 하는 건요. 중부지방에서는 잎이 떨어지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겨울을 나기 때문이고요. 반상록. 네, 덩굴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무를 감고 자란다는 거고요. 관목이라고 하는 건 이 나무는 3에서 4m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 인동초에서 인동 덩굴이 된 건가요? 네, 그 산림경제를 보면은요. 네. 이 풀은 등나무처럼 덩굴전하고 고목을 감고 올라간다. 왼쪽으로 감아 나무에 붙음으로 좌전등이라 한다. 또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기 때문에 인동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쭉쭉 하늘로 뻗지 않고 그래서 인동덩굴을 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그 참을 인 겨울동을 쓰는 인동은 험한 세상을 참고 그렇죠. 이겨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동 덩굴이 풀이 아니라 나무라고 해도 우리가 인동초가 익숙한 건 고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는 자리에서 네.
나는 혹독했던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덩굴풀 인동초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한 포기 인동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했던 말이 네네. 널리 회자가 되면서 맞습니다. 인동초가 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참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인동 덩굴은 하얗고 노란 꽃들이 한 곳에서 모여 핀다라고 하셨는데 요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네, 인동덩굴은 흰 꽃에서 노란 꽃으로 바뀌면서 한 꽃차례에 흰 꽃과 노란 꽃이 같이 피어 금은화라고도 하는데요. 좋네요. 꽃의 제국을 보면요. 인동덩굴은 꽃이 핀 첫날 수술이 똑바로 서서 꽃가루를 날리지만 둘째 날은 수술이 늘어지고 암술대가 똑바로 선다. 이렇게 암술 수술이 익는 순서에 따라 움직여 위치를 바꾸면 확실하게 딴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흰 꽃은 암술과 수술이 모두 위를 향하고 있고요. 노란 꽃은 암술만 위를 향하고 수술은 아래로 쳐져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게 자가수분을 막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식물을 보다 보면은 이보다 멋진 자연의 선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살다 보면은 늘 돈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주식 걱정도 하시고요. 예, 자주 시간을 내어 걸으면서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시면은 내 삶도 자연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말씀 덕분에 제가 또 반성을 하게 되고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날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중북부 지방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수계 임진강 지류 한탄강 영평천 포천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발령한 홍수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마전선이 점차 남하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앞으로는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중서부 지방부터 그쳐가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북과 경남 함양에는 이 산사태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말 남해안과 제주도로 남하했다가 다음 주 중반에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산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어제부터 중부지방이 장마 영향을 받으면서 이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또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네. 일부 지역은 밤 사이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고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현재는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피해 상황도 말씀드리면 어제 오후 2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비닐하우스가 침수되기도 했고요. 네. 오후 3시에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서는 공사장에 쌓인 토사가 떠내려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네. 또 가천시에서는 찬우물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통행이 차단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거의 대부분 비가 그친 상황인데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나 다음 주 화요일 또다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는 등 당분간 이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날 전망입니다. 네, 원래 장마 전선이 북상했다가 또 뭐 남하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 좀 살펴볼게요.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이죠. 1,300원을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이 불안불안하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외환시장 개방과 함께 결국 1,3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정부가 곧바로 경고성 발언을 던지면서 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오름세를 잠시 눌렀을 뿐 결국 1,301.8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던 적은 딱 3차례 있었는데요.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어제 있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인데요. 이 가파르게 환율이 오르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더 빨라지고 이 수입 물가가 또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가 1.2%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4.3% 다시 내려가면서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건 어떠한 뉴스입니까? 네, 최근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여 만에 이를 번복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네. 최초 경찰청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다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혀서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대통령 결재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공개했다라며 전혀 다른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번복한 게 아니라 이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공지를 한 것이다라는 지적인데요. 네.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내부에서는 이 경찰 고위직 인사의 경우 이 경찰청장의 추천을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제가하는 절차를 거치며 행안부와 대통령의 인사권은 보장이 돼 있지만 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은 이 과정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앞서 인사부서가 설명했다라고 말을 아꼈지만 청장의 업무를 해야 할 역할을 또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용퇴를 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경찰 내부도 부글부글한데요. 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반발하는 경찰관들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처음으로 이 총경급 인사까지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길들이기 하고 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사정기관 장악 구도가 구체화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쪽 인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이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인사를 잘했으리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냐라면서 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자신과 협의를 하지 않고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며 인사권도 없고 이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죠.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만들었던 국민청원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이 국민청원은 그동안 111만여 건이 접수가 돼서 일정 정도 공론장으로서도 기능을 하며 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 중 하나로도 꼽혔는데요. 특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수백만 명이 넘는 동의를 이끌어내서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국민 제안이라는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 국민 제안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글과 영상을 올려서 민원이나 청원을 할 수 있고 또 102번 전화로도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여론조작과 매크로를 방지하겠다며 실명제로 운영하기로 했고 네.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명제 내용 비공개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고 밝혔네요.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한 주에 최대 90여 시간까지 노동이 합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 주 단위 초과 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들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에 가까워서 OECD 평균 1,500시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노사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14%에 불과해서 직접 비교는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어제 오전 9시쯤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먼저 자리에 앉아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악수를 밀어내며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다시 이준석 대표의 손목을 잡았는데 그 이준석 대표는 이를 뿌리치기까지 했는데요. 네. 결국 배현진 최고위원이 다른 회의 참석자들과 인사를 한 후 자리에 돌아오면서 이준석 대표의 그 어깨를 툭 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준석 대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거친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당내 현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좀 들으라라고 하자 이준석 대표가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냐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곧바로 회의를 끝내서 이 비공개 회의도 15분 만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좀 들어볼까요? 황선우 네. 선수를 앞세운 우리나라 수영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개영 결승에 진출했다고요? 네, 황선우, 김우민, 이유연, 이호준 선수로 구성된 이 한국 수영 남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수영 단체전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에 진출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준결승에서 7분 8초 49로 한국 신기록을 2초 96이나 앞당기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도 7분 6초 93으로 한국 신기록을 또 한 번 1초 56 줄이면서 6위에 올라섰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요. 이 8위를 기록한 중국에도 무려 4초를 앞섰는데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목표인 한국 수영 사상 첫 단체전 금메달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